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제경제학 특강 겸 국제경제 이순환 통합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일정을 바꾼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작년까지는 국제경제학 이순환 이 타임에 여러분들 국형 행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듣기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뭐 말했냐면 국립외교원 학생들이 3순환을 못 듣기 때문에 이 타임에 사실상의 3순환을 했었어요. 국경 3순환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국립외교원 학생들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국제경제학 3순환도 들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너무 오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학만 하시는 분들도 출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면서 거의 같은 수준의 강의를 해도 되는 것 같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국제경제학이 중요한가? 이력을 보면 아십니다. 이제 2013년까지는 이제 별도 이제 직렬 분리 출시가 됐었죠. 근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일행직의 아웃소싱, 그 다음에 재경직의 환율을 포함한 ADAS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웃소싱은 상급 출제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 뭐 재경직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2012년에는 재경직에만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013년에도 재경직만 나왔는데 수출 보조금이 나왔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2014년부터 통합 운영했는데 2014년은 안 나오고 2015년에 외환시장 개입 나오고 그 다음에 2016년에 리카르도 모형이 나왔는데 이 두 모형 전부 다 국제경제학에 나오는 문제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국제경제학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들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뭐 2017년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입 제한 정책을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출제 비중을 놓고 보면 일행직의 경우에도 소비자 이론보다 출제 빈도가 높아요. 시장 조직 이론이나 경제 성장론하고 비슷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경제학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수준도 거의 최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15년, 16년에는 깜짝 놀랐거든요. 어차피 경제학, 국제경제학 포함이라고 돼 있지만, 야, 이거는 구석구석까지 제일 어려운 문제까지 다 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조금 이렇게 난이도 떨어지긴 했는데, 앞으로 뭐 2015년, 17년까지 수준이 유지된다면, 결론은 뭔가 하면요. 국립외교원 시험에 나오는 국제경제학이나 그냥 행정 5급에 나오는 국제경제학이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국립외교원은 국제경제학 하는데 행정 5급은 안 하는데요? 똑같다고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학원 일정상 너무 많이 이렇게 하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종합반 수준을 보통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해두자라고 해서 지금 재작년까지는 4회 특강을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6회 특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준이 거의 국경 이순환에 맞추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통합 운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반응 끝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절까요, 여러분일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나중에 3순환 수강생들은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하세요. 여러분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경제학 몇 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경제학 들었었는데 아니고 한 번 더 들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좀 반복하시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쌍해라.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국제경제학 예비순환, 1순환 안 들었는데 그러면 이 수업 들을 수 있습니까? 미시경제학 1순환 이상이면 일단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무형론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내용은 이제 스텝 1, 2, 3가 지금 다 개정 중이거든요. 이제 1, 2는 개정했고 3는 개정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파트에 563번부터가 국제경제학 파트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4월, 5월 이후에 듣는 분들은 그 스텝 3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 그 책이 개정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무역론, 금융론 해당하는 부분만 떼가지고 지금 일단 책을 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제 통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 때문에 스텝 3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별도 책 내는 게 의미 있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기출문제집은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제가 이 문제가 몇 년도 해당하는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적었다가 나중에 이제 비교하는 정도로 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는 그래도 국제경제학 전혀 모릅니다 하시면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래도 거시경제학 입문책에 국제경제학 내용 조금 넣어놨거든요. 없나 지금? 지금 빠졌구나. 근데 이제 거시경제학 입문 수준에 해당하는 그 국제경제학 파트가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혀 지금 모른다 라고 하시면 이 파트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교재는 일단 우리는 이 책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스텝 3에서 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국경만 따로 하시는 분은, 우리는 그러니까 일행직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텝 3에 있는 것까지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경제학을 좀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심화 문제집이 한 권이 더 있어요. 올해 이제 개정 이것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나는 여기서 이제 스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저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더 들어가겠다 하면 이 책이 하나 더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무역론 들어가는데요. 국제무역론이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국제무역 이론, 국제무역 정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두 가지가 비율이 반반 정도 비슷했는데 점점 국제무역정책 하자는 쪽이에요, 무역규제 안 하자는 쪽이에요. 안 하자는 쪽이라서 점점 이쪽 비중이 커지고 이쪽 비중은 조금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두 부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긴 그렇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은 무역이론에서는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 중에서도 산업 간 무역이 특히 좀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무역 정책에서는 관세가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로부터 이제 이론을 좀 확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경제학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쇄경제인데 개방경제로 확대가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부분균형, 일반균형이 있는데 일반균형을 더 많이 써요. 소국, 대국이 있는데 소국, 대국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식으로 하면 가격 수용자, 가격 설정자.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가격이 외생변수인 모형, 가격이 내생변수인 모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뭔가 하면 이게 경우의 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2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몇 개의 모형이 있을 수 있어요. 8종류 모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루는 기간이 더 어려워요. 다루는 기간. 여기는요, 단기, 장기가 아니고 최단기, 단기, 장기, 최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원 강사니까 학원 강사 입장에서 최단기, 단기, 장기, 최장기라고 해놨는데 그냥 시험에는 보통 단기, 장기로 나와요. 근데 단기라고 할 때 최단기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단기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장기를 이야기할 때도 장기, 최장기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간 다루는 게 상당히 어렵고 대신에 이걸 잘 하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국제경제학 하고 나면 경제학이 좀 쉬워 보여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원한 건 이런 반응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강의는 매일 제가 강의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이건 이론 정리 프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이론을 담고 있는 문제들을 주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론은 이론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론은 문제를 조금 많이 풉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금융론은 많이 배웠어요, 사실. 이미. 그렇게 하는데,
혹시 이제 작년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국제 무용로는 2문제 늘었고요. 그 다음에 4문제인가 5문제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국제 금융론 같은 경우는 한 10문제 바뀌었으니까 좀 많이 바뀐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책이 있어서 나는 그냥 그 책 보겠다 하면 미리 친구들 책에서 바뀐 부분들 이렇게 좀 복사해 오시면 뭐 보시는 데 문제가 없겠죠. 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보세요. 뭐 그냥 조금 천천히 할게요. 이제 제가 강의를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서두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서두르려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시간은 그냥 딱 맞아요. 시간 맞는데 괜히 서두르다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폐쇄 경제하고 개방 경제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르죠. 다루는 화폐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경제 분석상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 이제 나오던가 안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요. 폐쇄 경제에서는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가 같아야 균형해요. 국내 생산량과 국내 소비량이 같아야 균형해요. 근데 개방 경제에서는요. 세계 전체 공급과 세계 전체 수요만 같으면 되지 개별 국가별로 수요 공급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걸 이제 부분 균형, 그 다음 일반 균형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국제 경제학의 모형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분 균형 하면 수요 공급, 그 다음 수요 공급에서 파생된 수입 수요 수출 공급 모형. 요게 이제 부분 균형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분 일반하고 대국 소국은 다른 거예요. 부분으로 소국 대국 할 수 있고 일반으로 또 소국 대국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균형 분석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생산 가능 곡선하고 사회 무차별 곡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파생된 모형이 2개가 있어요. RDRS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RR스타라고 하는 오퍼 곡선 모형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같은 거예요. 표현 방법은 다른데 알고 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분 균형 분석, 일반 균형 분석이 있다. 그리고 부분 균형, 일반 균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형이 뭐냐라고 하면 이 기본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폐쇄 경제에서는요. 수요, 공급이 있으면 여기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그냥 균형되잖아요. 그냥 뭐 이걸 왜 설명을 해요? 근데 개방 경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생기더라도 가격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전 세계 일부일 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 아닌 곳에서 결정돼 올 수도 있고 됐습니까? 이 경우에 내가 여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대국이고 이게 그냥 주어진 거면 소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생 변수면 소국이고 내성 변수면 대국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이 이제 때에 따라서는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으니까 지금은 수출량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요. 일반 균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반 균형 이거 목숨 걸지 마세요. 이게 시험 나오겠어요? 이게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산 가능 곡선, 그 다음에 사회 무차별 곡선인데 이제 SIC라고 안 쓰고 그냥 I라고 보통 많이 쓰죠. 그때 이제 폐쇄 경제에서는 균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하고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하고 수요 공급량이 딱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균형 상태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방 경제가 되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국제 가격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생산이 이 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소비가 이 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생산한 다음에 소비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F와 같은 점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선택을 한 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는
자기가 생산한 이 점에서 자기가 생산한 것 중에 X를 뭐해서 셀해서 Y를 바이하는 이런 나라가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X셀 Y바이라고 하는데 그 X셀이 사실상 국제무역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출이라고 보면 되겠고 바이가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위에 표에 보시면 반드시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소비가 이루어짐, 반드시 생산 가능 곡선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케이? 오른쪽에 화살표 하시고요. 생산 의사결정과 소비 의사결정의 분리해 놓으세요. 생산 의사결정과 소비 의사결정의 분리. 그러니까 개방경제, 분업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뭔가 하면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폐쇄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생산해야 돼요. 근데 분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을 생산하면 돼요. 먹고 싶은 것을 생산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의 차이가 무역의 이득의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은 걸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화라고 해요. 특화 또는 전문화. 그래서 그것이 무역의 이익에 굉장히 큰 원천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이게 분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장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거하고 어느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일까? 어느 경우가 더 좋을까? 그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에서는 답이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답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또 나름의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국제무역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제 국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추세, 국제경제학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추세는 뭔가 하면 무역의 다변화입니다. 무역의 다변화.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무역하면 재화가 이동하는 거였어요. 근데 재화만 이동하다가 서비스도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도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기업의 일부가 자회사를 떼든지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옮겨놓고 그렇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생산 활동의 일부를 외국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판매 회사인데 콜센터만 딱 떼가지고 인도에 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도 영어 잘하니까. 대신에 인건비는 엄청 싸니까. 그런 식으로 생산 활동의 일부를 떼가지고 외국으로 두는 그런 활동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단계로 무역 또는 이 국제거래가 다변화되는데 일단 이제 가장 출발이 되는 게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화 서비스의 거래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단계의 거래가 있지만 결국 상품 자산이 있고 여기 상품이라고 하면 주로 재화 서비스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 여기는 주로 이제 주식, 채권 같은 수익성 자산. 그 다음에 화폐라고 부르는 유동성 자산. 그 외에도 넓은 의미의 자산이라고 할 때는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파생금융상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국가 간에 여러 가지가 거래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국가 간의 상품 간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자산 간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상품 자산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국제무역론에서는 일단 유형 1을 중심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유형 1 안에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래쪽에 나오는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간 무역은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산업 간, 동종 유사 산업 내. 그리고 우리 직관이 뭔가 하면요, 무역은 서로 다르니까 하지. 내가 가진 거, 네가 가진 게 다르니까 서로 사고 팔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쉽게 말하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무역을 산업 간 무역이라고 해요. 요소가 달라서 기술이 달라서 생기는 무역,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은요, 같아도 생기는 무역. 너랑 나랑 비슷한데, 같은데, 그래도 하는 무역.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같고 어디까지가 다른 건지는 경제학자들이 기준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소고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소고기 안에서 뭐 안심등심이나 아니면 같은 육류에서 뭐 소고기, 돼지고기는 비슷한 거로 분류를 한다든지 그 분류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달라서 생기는 무역이 산업 간 무역, 같아도 생기는 무역이 산업 내 무역. 그렇다면 이 무역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무엇인가? 국가를 다르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교우위라고 합니다. 산업 간 무역은 비교우위. 비교우위가 국가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산업 내 무역은 비교우위 이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요. 이론도 다르고. 전통적인 이론이 산업 간 이론이라면 최근에는 산업 내 무역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론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차이 중에 눈에 띄는 차이는요. 산업 간 무역은 소득 분배 효과 갈등이 심각해요. 산업 간 무역은 갈등이 심각해요. 거기에 비해서 산업 내 무역은 갈등이 그다지 심각하지가 않아요. 아래쪽에 이제 나와 있을 텐데 표 아래쪽에 보세요. 산업 간 무역이 갈등이 심각한 이유는, 그러니까 산업 간 무역은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산업이에요.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단기 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이 단기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단기에도 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 대체 산업의 특정 요소 소득 감소라는 게 있고, 이게 앞으로 배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입장에서 수입 대체 산업의 집약 요소 소득 감소가 있을 수도 있다. 여하간에 산업 간 무역은 기간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무역이다. 근데 산업 내 무역은요. 산업 내 무역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이 그 삼성폰 팔면 미국이 그 아이폰 파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산업을 사고 파는 거니까 이게 특별히 누가 실업을 겪을 이유도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산업 간 무역이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지금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써왔는데요. 산업 간 무역하고 산업 내 무역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산업 간 무역은요. 여기 이제 표현이 제가 다른 표현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행정학이나 경제학에서 그 경로 의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경로 의존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결정론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우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간 무역은 경로 비의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할지가 확정돼 있어요. 오케이? 근데 산업 내 무역은요. 누가 뭘 수출할지, 그러니까 무역 패턴이 확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냥 느낌상 여러분들 알 것 같아서 경로 비의존, 경로 의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역사적 우연에 의해 가지고 우연히 이걸 수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수출하게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 이거는 뭐 약술형의 문제가 되겠죠. 요즘은 이제 분석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산업 간 무역을 배우고 산업 내 무역을 배우고 나면 내가 이게 한 이틀 걸쳐 가지고 이 표를 이해하려고 공부를 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일단 요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산업 내 무역 측정 지표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일단 산업 간도 안 배우고 산업 내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거 앞에 하면 이해 못 하더라고요. 요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 아래쪽에 빈칸부터 좀 메우도록 합시다.
산업 간 무역 이론, 지금부터 산업 간부도 볼 거니까 산업 간 무역의 기초 이론에서 절대 우위, 비교 우위, 교역 조건, 뭐 요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래서 맨 먼저 절대 우위는 한 산업의 우위를 생산성에 근거해서 평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교 우위는 산업의 우위를 기회비용에 근거해서 평가한다 라고 하면 아주 쉬운 표현이 됩니다. 생산성, 기회비용. 세 번째가 교역 조건인데요. 교역 조건은 국가 간 거래에 있어가지고 결정된 가격 비율이에요. 핵심은 결정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무역을 하기 전에는 나라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오케이? 근데 무역을 하면 사람들이 싼 데서 사서 비싼 데서 팔 거 아니에요. 이걸 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아비트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비싼 데서는 떨어지고 싼 데서는 올라가서 결국 60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교역 조건은 100이에요, 20이에요, 60이에요. 60을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결정된 교역 조건, 결정된 가격을 교역 조건이라고 한다. 첫 번째가 결정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 교역 조건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관행이 그렇습니다. 수출품과 수입품 간의 상대 가격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입품 단위로 나타낸 수출품의 상대 가격이에요. 수입품, 수출품. 근데 우리가 보통 PXPY 이렇게 쓰면 상대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뭐의 상대 가격인가 하면 X의 상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비싸지니까? X가 비싸지니까.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Y제 단위로 나타낸 X제 상대 가격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이게 3이란 것은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20이고 40이면 X제 하나는 Y제 몇 개만큼 비싸다는 소리예요. 3개만큼 비싸다 소리는 거거든요. X제는 Y제 3개만큼 비싸다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Y제 단위로 나타낸 X제의 상대 가격.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교역 조건을 PXPM이라고 나타낸다면 PXPM으로 나타낸다면 건조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놀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입품 단위로 나타낸 수출제의 상대 가격, 그러니까 결정된 수출제의 상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된 수출제의 상대 가격. 그 다음에 이 수출 이 교역 조건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수출품 하나 주면 수입품 몇 개 받아올 수 있냐 이것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역 조건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역 조건 개선이라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입니까? 결정된 수출품의 상대 가격 상승이 개선. 여러분들 뭐 좀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상기한 거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뭘 하냐면 오늘은 산업 간 무역을 해요. 산업 간 무역을 하는데 산업 간 무역을 하면 이제 오늘 리카도 모형, 핵쇼링 모형,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그 특정 요소 모형이라는 거 하거든요. 근데 그 모형들을 풀기 위해서는 기초 도구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균형 분석, 일반 균형 분석이 있는데 지금부터 당분간 계속 일반 균형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 균형 분석을 할 때 나중에 무역 정책을 가면 오퍼 곡선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근데 무역 이론 할 때는 RDRS라는 모형을 많이 써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RDRS 모형이 뭔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제 리카도 모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DRS 모형은 어디 있냐면 거기 이제 그 프린트 10페이지 나옵니다. 여기서 RDRS는 리얼 아니고요. relative예요. 상대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상대 비율.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형은 상대 비율 모형이에요. 상대 비율 모형. 그래서 이게 처음 보시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조금 보시면 아, 이거 굉장히 편리하구나.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었구나 싶어요. 자, 이게 이제 그냥 잠시 보세요. 국제경제학에서 일반 균형 모형이라고 하면 뭐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생산 가능 곡선하고 사회 무차별 곡선. 생산 가능 곡선, 사회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그 나라의 공급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회 무차별 곡선이 그 나라의 수요를 결정 지을 거라고요. 그래서 폐쇄 경제라면 요 둘이 합해가지고 그냥 요 둘이 해가지고 균형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개방 경제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생산 가능 곡선이 있어요. 외국 생산 가능 곡선도 있어요. 외국 생산 가능 곡선도 있어요. 그 다음 외국의 사회 무차별 곡선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개방 경제가 되면 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개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개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세계 균형 가격이 도출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네 개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개를 짝을 지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요. 나라별로 하는 거예요. 나라별로. 그래서 얘 둘이 먼저 해요. 얘 둘이 먼저. 해서 나오는 모형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오포곡선이에요. 오포곡선은 나라별로 날아왔나요. 그 다음에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 사회 무차별 곡선 하면 외국의 오포곡선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결합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개를 다 결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가격이 결정되는 모형이 하나가 있고. 됐습니까?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나라별로 합치지 말고 공급은 공급별로 합하고 수요는 수요별로 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공급은 공급별로 합해서 나온 모형인데 이걸 비율로 나타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RS 곡선이라고 해요. RS 곡선. 그 다음에 수요를 비율로 나타냈다 그래가지고 RD 곡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 둘을 결합시키면 둘을 결합한 셈이에요. 넷을 다 결합한 셈이에요. 넷을 다 결합한 셈이 되어서 결국 국제 가격이 결정되면 어느 쪽부터 먼저 합했느냐의 과정은 달라도 결국 이 두 가지 모형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의 모형 기본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내 책에서는 주로 이제 오퍼 곡선, RR스타를 많이 쓰고 크루그먼 책, 외국 책에서는 RDRS를 더 많이 써요. 근데 그때그때 편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무역 이론할 때는 RDRS가 더 편하고요. 좋고요. 그 다음에 무역 정책할 때는 나라별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오퍼 곡선이 나아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RDRS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출할 그림은 뭔가 하면 세 번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 이 세 번째 그림이 뭔가 하면 이 그 수직축이 PI 돼 있죠. 국제 가격. 이것도 상대 가격. 됐습니까? 상대 가격.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하면 이제 공급 상대 수요 상대 공급인데 이게 이제 X하고 Y의 총량으로 돼 있어요. 이거 X, Y의 비율로 돼 있어요. 비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분의 X만 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상대 비율이에요. Y 스타분의 X 스타 하면 외국의 상대 비율이에요. 근데 전 세계의 상대 비율이니까 Y 스타분의 X 스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 국가를 그릴 수도 있고 세계 전체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기 있는 PXPY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 가격은 상대 가격인데 무엇의 상대 가격이에요? X의 상대 가격이고 여기 RDRS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 수요 상대 공급인데 무엇의 상대 수요 무엇의 상대 공급이에요? X의 상대 수요 X의 상대 공급인 거예요. 이 값이 커지면 무엇의 수요, 무엇의 공급이 커지는 거예요? X의 수요, X의 공급이 커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RD 곡선, RS 곡선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를 보는데 엄청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RS 곡선들은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 와요. 그 다음에 RD 곡선 어디서 온다고요? 무차별 곡선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여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이 좀 다르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눈치로 이제 딱 보면 아 이건 X쪽인가 보다. 이쪽은 아 Y 잘하나 보다. 느낌이 오죠. 한국 학생이잖아요. 한국 학생은 똑똑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세 번째 그림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그림에서 국제 가격이 PI로 주어졌다는 이 수평선,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돼 있냐면 상대 가격선이 PI로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선상에서 PI가 일정하다. 이게 이런 상대 가격선으로 딱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상대 가격선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요즘 평행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조금 있다가 왜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미시경제학에서 하는 거지만 첫 번째 국가, 이게 본국으로 하겠습니다. 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상대적으로 Y와 X 중 어느 쪽을 많이 생산했어요? X를 많이 생산하는 선택을 했죠.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같은 국제 가격에서 무엇을 많이 생산하는 선택을 했어요? Y를 많이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 경우에 본국은 Y분의 X가 상당히 어떨 것이고 클 것이고 외국은 Y 스타분의 X 스타가 상당히 없겠어요. 작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두 점은 같은 국제 가격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그림에 있으면 두 점이 다 어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평선상에 있을 거란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X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A점과 같은 점으로 찍히고 여기는 X보다는 Y가 많으니까 이런 점으로 찍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생산 가능 곡선상의 선택점을 세 번째 그림상에 점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격이 변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에서 이 가격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바뀌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A점인데 지금 가격에서는 A점을 생산하지만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왼쪽을 생산했고 그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오른쪽을 생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을 타고 점점 이렇게 옮겨갈 거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거는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무엇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니까? X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니까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을 지금 세 번째 그림에 옮겨 놓으면 A점을 통과하는 이런 우상향하는 선으로 그려질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RS가 다른 거예요. RS는 그냥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 방법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거기에 비해서 외국도 마찬가지죠. 외국은 지금 A 스타점이 X를 얼마 생산 안 하고 있는 점이지만 외국 역시 이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점점 X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가겠어요? 늘어나겠죠. 그것을 반영해서 그런 것이 A 스타점을 진하게 그려놓은 RS 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건 어디서 온 거라고요? PPC 스타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두 개를 그릴 것을 그냥 하나의 그림에다가 RS, RS 스타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는 본국의 RS, 외국의 RS. 그러면 세 개 RS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RS. 전 세계 RS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곡선들 합하면 수평합 아니면 수직합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이게 총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비율로 나타낸 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습니다. 특징적인 게 Y분의 X가 있고 Y 스타분의 X 스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10분의 20이고 그럼 얼마예요? 2. 여기가 20분의 1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인데 얘들을 합해 놓으면요. 합해 놓으면 얼마가 돼버려요? 1이 돼요. 근데 딱 가운데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비율 모형에서 두 국가를 합하면 수평합, 수직합이에요. 두 곡선의 사이에 오게 돼 있어요. 두 곡선의 사이에 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 위에 보세요.
상대 공급 곡선은 어디서 온다? 생산 가능 곡선에서 온다.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생산 가능 곡선은 비교 우위가 결정져요. 그리고 각국의 상대 공급 곡선이 있으면 세계 상대 공급 곡선은 어디 온다? 그 사이에 온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RS를 찾았어요. 근데 특이하게 RD, RD 스타, RDI 있잖아요. 근데 요건 따로 그랬어요. 같게 그려놨어요. 요건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RD 곡선도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B점과 C점은 다른 점이에요. B점, C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무차별 곡선 상에서 요렇게 무차별 곡선 상의 이동을 뭐라고 해요? 대체 효과. 근데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이 지금 X, Y거든요. X의 비율이 어때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X 가격이 하락하면서 X의 비율이 늘어간다 라는 거예요. 마치 생산 가능 곡선 타고 RS 나오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 타고 뭐 나온다는 거예요? RD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C점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 D점이 있어요. C점하고 D점은 다른 점이에요? 같은 점이에요? 같은 점이에요. 이 모형에서는 같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총량으로 하는 모형이에요? 비율로 하는 모형이에요? 비율로 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대치 효과는 비율에 확실한 영향을 주지만 소득 효과가 만약에 지금 제가 연장선상에 지금 그린 거거든요. 그린다 그린 거예요. 피곤해.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게 비율상으로는 변한 거예요. 비율상 그대로요. 비율상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소득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아예 각주에 나오는 것처럼 동조적 선호를 가정한다면 소득 효과는 아예 비율에 영향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체 효과가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율에서는 대체 효과가 지배한다고 생각하시고 RD 곡선을 일단 우화형에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 읽어보세요. 자, 상대 수요 곡선의 도출. 상대 수요 곡선 어디서 나온다? 무차별 곡선에서 나온다.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국가 간 수요 패턴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전 세계 사람들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소득의 뭐 3분의 1을 식비에 쓰고 4분의 1을 뭐 주거비에 쓰고 이게 다 패턴이 비슷하더란 거예요. 이건 오랜 연구예요. 사람들 다 다른 척해도 알고 보면 비슷하다. 유전자 비슷하다는 거 있잖아요. 뭐 호모사피엔스가 뭐 진짜 별 차이 안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수요는 차이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각각이 비율상 차이가 없으니까 전 세계도 같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RD, RD 스타, RDI 이렇게 이제 놓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생산 가능 곡선 그리고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에서 RDRS라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았고 이것을 사용해서 폐쇄 경제에서의 균형, 개방 경제의 균형을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이런 모형이 있구나 라고 이제 한번 받아들이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뭘 보냐면 리카르도 모형을 볼 겁니다. 그래서 국제경제학 처음 배울 때 여기 하면 좋은 말로 하면 재미있고요. 나쁜 말로 하면 좀 어렵고 그래요. 자, 우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가 재미냐면 4페이지에 거기 기본 가정 나오죠. 거기 이국, 이제, 1유동, 제약조건, C1S 완경 완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 조금 넘어가서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국, 이제, 1고정, 1유동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제약 조건이 있고 CRS 완경 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는 이국, 이제, 2유동 오케이? 제약 조건, CRS 완경 완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형이 아주 비슷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가정이 조금씩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이 모형들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는 거로 모형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학
대표적인 책 중에 한 권인 김인중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15장이 리카도, 16장이 특정 요소, 17장이 핵쇼린 이런 식으로 한 챕터가 순서대로 딱딱딱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2페이지씩. 결론만.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쉬는 시간에 그냥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맨 먼저 리카도 같은 경우에 가정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그렇다. 지워도 됩니다. 제 손으로 지울 가능성이 큰 것 같네요. 2국, 2제, 1요소. 그 다음에 1요소로 노동만 써요. 그래서 이제 L바가 LX, LY. 총량은 정해져 있지만 이동은 자유롭다. 뭐 이런 거죠. 바 안 끄면 이동 자유롭다. 이런 뜻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CRS. 완경, 완고.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모형이 아예 단기 모형은 아니란 거예요. 최소한 어느 이상 정도 시간을 전제로 한 모형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가정하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리카도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에요. 그리고 이 모형에서 균형 조건은 일단 봅시다. 이 모형에서 균형 조건은 WX는 WY예요. 선생님, WX, WY 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X 부분에서 받는 임금률이고 Y 부분에서 나오는 임금률인데 이동이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르면 균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같아진다.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것은 그러나 W 스타는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안에서 XY 부분의 임금은 같다.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건 이동자예요.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 국가별 임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국가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입니까? 그거보다도 기술 상위가 중요해요. 기술 상위. 그래서 아래쪽에 뭔가 써놨는데 리카도 모형은 노동가치설, 선호동일, 규모 수익 불변, 부문 간 자유로운 이동, 국가 간 이동 불가 이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리카도 모형 아니에요. 이런 가정하에 기술의 격차가 어떻게 무역을 만드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리카도 모형을 우리가 기술 격차에 근거한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빈칸에 기술 격차 쓰시면 됩니다. 기술 격차에 근거한 비교 이론. 거기에 비해 가지고 핵시오린 모형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7페이지 가보시면요. 7페이지에 거기 의 옆에 뭐에 근거한 비교 이론 돼 있잖아요. 거기는 요소, 괄호, 자원, 격차. 요소 격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원 격차라고 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비교 이론인데 기술 격차에 근거한 비교인가 또는 자원 격차에 의한 비교 이론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각각의 이론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도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한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쉽고 무역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시험 나왔어요. 그래 제가 지금 오늘 하거든요. 제가 하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시험 나왔어요. 자, 어떤 한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주요 결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교과서를 보면 이게 막 흩어져 있죠. 근데 제가 딱 모아놨는데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읽어봤는데, 괜찮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1번도 중요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가 모든 산업에 절대 우위를 가질 수 있지만 비교 우위를 가질 수는 없다. 이제 곧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양국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왜 그래야 되지?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국에서 멀어질수록 이익이 크다. 내재적 조정 기구가 있고
국가 요소 상대 가격은 일치하지 않으며 실질임금은 변하는데 최소한 리카도 모형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역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이 명제가 핵쇼린 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역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리카도 가정에 모두 만족된다면요. 오케이? 자, 일단 요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냥 이거를 대강 경제학 원론의 그림으로 대강 알겠지 해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기호를 써가지고 딱딱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에 기호를 안 쓰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연속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리카도 모형에서 사용되는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메뉴에 보시면요. 단위 요소 요구량이란 말이 나와요. 단위 요소 요구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국은 여기 나오는 AX 이게 뭔가 하면요. 본국은 X를 생산하는데 노동 1명 또는 노동 1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 요소 요구량이라고 합니다. 단위 요소 요구량하고 반대말은 뭔가 하면 단위 시간 생산량이란 게 있어요. 단위 요소 요구량은 많은 게 생산성이에요? 적은 게 생산성이에요? 적은 게 생산성이에요. 근데 단위 시간 생산량은 많은 게 생산성이에요. 그 사실은 두 가지는 역수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본국은 X의 1시간, Y의 1시간이면 돼요. 총 노동이 100명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외국은 4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절대 우위 차원에서는 본국이 모두 우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비교 우위 차원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본국은 외국에 비해서 X는 4배 잘하는 거예요. Y는 2배 잘하는 거예요. 잘하긴 잘하는데 뭘 더 잘해요? X를 더 잘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교 우위라고 해요. 근데 시험에다가 잘하긴 잘하는데 뭘 더 잘하는가를 비교 우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하게 써줘야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이 우리가 이제 못하긴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못한다 라는 것도 비교 우위가 돼버린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요 과정을 앞으로 식을 사용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처음에 이 식들을 보면 이제 싫어요, 여러분들이. 뭐야? 해야 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식들을 쓸 테니까 지금 친해져 봅시다.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쭉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 다 나오는데 뭐 연습장 같은 데 쓰면서 정리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AX, AY예요. AX, AY를 뭐라고 한다고요? 단위 요소 요구량. 이거는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AX분의 1, AY분의 1로 나타내면 이거는 이게 생산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건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거예요. 단위 요소 요구량, 그 다음에 생산성. 자, 조심하실 거. 얘를 생산성이라고 했는데요. 얘는 평균 생산성일까요? 아니면은 한계 생산성일까요? 둘 다예요, 둘 다. 왜냐하면 AX, AY가 상수라면 얘도 상수거든요. 평균이 일정하면 한계도 어때요?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생산성 하는데 그게 평균 생산성이면서 동시에 한계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첫 번째 일단 익숙하신 표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 자, 리카도 모형은 완전 경쟁, 완경 완고거든요. 그럼 완전 경쟁이면 무이윤 성립할 거 아니에요. 무이윤. 자, 그래서 원래 생각해 봅시다. 원래대로 하면 비용이라는 게 WL, RK 뭐 이렇게 쓰잖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X 생산하는 데는 노동밖에 없고 그 다음 X 생산하는데 노동을 몇 개 쓰냐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본국의 경우에 PX하고 WAX가 있어요. 이게 뭐 비슷한 건가 하면 WL 생각하시면 돼요. WL. 됐습니까? 그러니까 X 하나 가격이 있고
X 하나 생산하는데 노동만 든다 하면 요게 평균 비용이자 한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무이윤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 둘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경쟁 조건에 의해서 PX는 WAX.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PY는 WAY. 왜? 성립하지 않으면 이윤이나 손실이 발생하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일단 PX 스타는 W 스타 AX 스타, PY 스타는 W 스타 AY 스타. 와, 선생님 W에는 XY 안 붙입니까? 네, 안 붙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제를 할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 둘을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상대 가격. 상대 가격.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생산 가능 곡선식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식. 자, 그냥 먼저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모형에서는 LX 플러스 LY는 L바라는 제약식이 있어요. 주어진 노동의 양을 X 부분, Y 부분 나눠서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X 부분에서 노동을 얼마나 쓰느냐? 라고 하면 요 식이 변해가지고 AXX가 돼요. X 하나당 AX를 쓰잖아요. 거기다 X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LX가 되는 거예요. X 부분에서 쓴 노동. 그 다음에 AY, Y가 뭐예요? LY. 그리고 요 식을 지금 바꿔 쓴 거예요. 그러고 L바라고 써요. 됐어요? 오케이. 이 식이 뭔가 하면 생산 가능 곡선식이에요. 리카르도 모형에서 생산 가능 곡선식. 이 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에서도 생산 가능 곡선 나오잖아요. 그때 그냥 이 식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AXX, AYY는 L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식이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온 것이다. 자,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두 번, 세 번 보겠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수를 y는 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y는 이라고 정리하면 axx가 넘어간 다음에 됐습니까? axx가 넘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ax ay x l바 ay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둘 표현은 ax, ay 이 부분이에요. ax, ay. 자, 요 표현, 요 부분이 생산 가능 곡선의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MRT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 이게 MRT가 됩니다. 그리고 요 MRT가 생산의 기회비용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생산의 기회비용? X 생산의 기회비용.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X 생산의 기회비용을 YJ 단위로 나타낸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리카르도 모형에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AX, AY로 나오는구나.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뭘 알았냐면 AX, AY라는 게 나왔구나. 이 표현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저는 나올 때마다 앞으로 박스 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와서.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자, 본국은 외국보다 X도 잘하고 Y도 잘한다. 근데 X는 몇 배 잘한다? 4배 잘한다. Y는 2배 잘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거를 AX분의 AX 스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나라별로 두 개를 쓴 건데 요거는 X 산업에 대해서 두 개를 쓴 거예요. 그럼 지금 주어진 값에서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요게 4배 잘한다는 게 된 거예요. 4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곧 나올 건데요. X 산업의 상대적 오이도라고 합니다. X 산업에서 상대적 오이도. 저는 앞으로 얘 나올 때마다 계속 삼각형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 계속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워낙에 식들이 복잡해서 일단 식부터 좀 친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자, 처음 보세요. 결국 이 모형을 통해서 PI가 구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 상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형에서 일종의 매생 변수 같은 거예요. PI가 구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구해질 건가 하면 W 스타라는 게 나올 거예요. W 스타. 이건 국가 상대 임금이에요. 국가 상대 임금.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하고 외국 임금하고 얘는 동그라미로 주로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일단 이건 지금 조금 이따가 나올 거니까 WPX라는 게 나와요. WPX. WPX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임금률을 PX로 나눈 거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실질 임금을 X 단위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WPY는 우리나라의 실질 임금을 YZ 단위로 나타낸 거. 등장하면 여기 전에 여기 아까 말했잖아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떠넘길 거예요. 저기 있잖아. 저거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면 안 돼.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생산 가능 곡선 있을 때 생산 가능 곡선하고 가격선이 접할 때가 지금 최선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일 무난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PX, PY는 이제 생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봅시다. 생산 패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PX, PY라는 상대 가격을 써볼게요. 근데 PX, PY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값이 높아지면 X를 많이 소비해요, X를 줄여요. 줄이려고 하겠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지급 가격이에요, 수취 가격이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값이 커지면 X 생산 안 할 조건이에요, X 생산할 조건이에요. X 생산할 조건이 돼버린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PX, PY하고 뭘 비교해야 되냐면 MRT하고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형에서는 MRT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AX, AY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AX, AY라고 쓰겠지만 이게 사실은 뭐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MRT, XY라고 보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요. 만약에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MRT, XY보다 즉 X 기회비용보다 X 수취 가격이 크다면 기업은 가만히 있습니까? 조정합니까? X를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반대로 Y를 줄이려고 하겠죠. 근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리카도 모형에서는요. AX, AY가 변해요. 이게 상수예요. 상수예요. 이게 상수면 한 번 크면 끝까지 가도 어때요? 계속 커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되면 X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X 온리 상태가 될 것이고요. 이걸 미시경제학에서는 모서리해라고 하고 국제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완전 특화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한 번 성립하면 끝까지 간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되면 X 생산할 조건이에요. X 줄일 조건이에요. X 줄이고 Y 늘릴 조건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MRT가 변하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그만 가도 되겠네. 가 나올 수가 있는데 리카도 모형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으로 나오다 보니까 생산 가능선이 직선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 번 Y 생산하면 끝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뭐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Y only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MRT가 일반적으로 조정된다면 가다가 같아지면 더 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였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림에서는 둘 다 생산하는 상황에서 멈추는데 그걸 이제 불완전 특화라고 해요. 근데 리카도 모형에서는 완전 특화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오히려 불완전 특화, 내부해가
예외적인 경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리카르도 모형 얘들 수식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어떤 식으로 풀 건가 하면요. 563번이 이국 이제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근데 리카르도 모형에서 다른 거는 변하면 안 되는데요. 564번은 삼국 이제예요. 국가가 셋으로 늘어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565번은 뭔가 하면요. 565번은 이거는 이국 다재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카르도 모형을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이국 이제에서 출발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국가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재화가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둘 다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64, 565, 그 다음에 566인데 여기서는 다시 이국 이제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역으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소득분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조금 차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고 이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은 제일 쉬운 문제가 2006년 일행 4문에 나왔었고 2014년 외교원 2문에 이제 리카르도 끝판왕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2016년 행정 1문에 끝판왕이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끝판왕이 나올 수 있는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끝냈다 하니까 또 더 센 애 나오고 실무에 깨면 사황 나오고 막 그런 거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차례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요, 563페이지 문제에다가 이국 이제 1요소 써놓으세요. 이국 이제 1요소. 요게 이제 가장 기본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국이 100의 노동이 존재하는데 그 100이 뭐겠어요? L.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1을 사용해서 두 번째 줄 보시면 X 생산, Y 생산에 각각 한 단위씩 들어간다. 그냥 요 상황이죠. 1. 됐죠? 그 다음에 외국은 200단위 노동이 있는데 4, 2 들어간다. 딱 요 상황이에요. 그럼 이 경우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딱 요 정보가 줬을 때 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1x 1y는 100이에요. axx ayy는 100. 요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lx ly l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생산 가능 곡선 뭐 되겠어요? 4x 스타 플러스 2y 스타는 200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는데 쉬운 방법은 바로 절편이 50이고 100이구나. 절편 찍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y는 이라고 정리해 봐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1이 나왔고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2가 나왔는데 요 기울기가 뭔가 하면은 ax, ay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물론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떼고 이렇게 되고 여기 2가 뭔가 하면 ax 스타, ay 스타. 요 기울기구나. 됐죠? 자, 그러면 각 축의 절편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각 축의 절편. 사실 이건 뭐 상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아까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냈을 때 뒤쪽에 나오는 L바 AY 있죠. L바 AY 요거는 뭔가 하면 X가 0일 때 뭐만 생산하면 Y만 생산하면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나타내면 여기를 L바 AX L바 AY라고 나타낼 수는 있는데 요까지 지금 당장 여기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얘는 잠시 쳐두자. 요거를 중심으로 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1번에서 뭘 구하라냐면요. 자, 보시죠. 핵심 봅시다. 세계 생산 가능 곡선과 상대 공급 곡선을 구하라 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2번에서는 뭔가 외국에서 변했을 때 그때 상대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다음 명제를 평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1번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 구하고 2번에서 다음 명제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 명제가 밀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명제예요. 오케이? 밀의 역설과 관련된 명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각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기울기 얼마? 1, 기울기 얼마? 2. 그래서 제 말은 뭔가 하면 만약에 여기가 1이거나 2인 국가가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2보다 커진다면 두 나라가 모두 뭐만 생산하겠어요? X만. 1에서 2 사이에 있다면 1인 나라는 뭐만 생산하고 X만 생산하고 2인 나라는 Y만 생산할 거예요. 만약에 1보다도 국제 가격이 낮아진다면 두 나라가 모두 뭘 생산하겠어요? Y만 생산할 거예요. 무역이 되기 위해선 두 나라가 X만 생산하거나 Y만 생산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무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 가격이 두 나라의 무역 이전 가격 또는 생산 가능 곡선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을 구할 겁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만약에 두 나라가 일정 조건 하에 X만 합계로 생산한다면 몇 개까지 생산하겠어요? 150개. 150개.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나라가 힘을 모아서 Y제만 생산한다면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겠어요? 200개. 갑자기 뭐가 잘 안 드시나 보네요. 200개.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양국 모두 Y only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나라가 X를 생산한다라고 할 때 둘 중에 어느 나라부터 X 생산하는 게 낫겠어요? 자국, 외국 중에. 외국은 하나 생산하면 두 개씩 포기해야 돼요. 자국은 하나 생산하면 하나만 포기하면 돼요. 생산 가능 곡선이란 더 많은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개 포기하는 나라, 하나 포기하는 나라. 하나 포기하는 나라가 먼저 X 생산을 하고, 됐습니까? 이 나라가 X 다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만약에 X를 늘릴 셈이면 두 개 포기하는 나라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인데 이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이 그림을 그려 놓으면 여기랑 여기에 두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만든 이런 영역처럼 구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둘이면 저렇게 됐죠. 국가가 셋, 넷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더 많이 꺾인 형태가 일단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할 거는 세계 생산 가능 곡선 했으니까 뭘 할 거냐면요. 상대 공급 곡선을 구하면 돼요. 상대 공급 곡선 방금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가정하에서는 상대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상대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구해져 있잖아요. 근데 리카도 모형은 달라요. 왜냐면 리카도 모형은 생산 가능 곡선이 뭐예요? 직선이기 때문에 RS 곡선들의 형태가 달라져요. 이것입니까? 그래서 세계 RS 곡선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아주 특이한 어떻게 보면 계단형의 이러한 RS 곡선을 갖게 되는데 왜 이런 형태가 됐을까? 느낌은 이게 뚝뚝 끊기는 거라서 이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 아래에 빈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품을 좀 팔아서 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 잘해요. 지금은 조금 품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빈자리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 본국이 있어요. 본국에 XY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본국의 경우에는 MRT가 얼마가 기준이었어요? 1이 기준이었어요.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X 스타, Y 스타가 있어요. 그리고 합계로서 전 세계 RS를 구할 거예요. 근데요, 여기 두 개의 값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본국은 MRT가 1이고 외국은 이거든요. 그러면 본국이 뭘 생산하는지는 어느 값을 기준으로 달라지고 1을 기준으로 달라지고 아까 1 또는 2 했잖아요. 외국은 얼마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2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격을 5개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5개 구간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먼저 PI가 2보다 크다. PI가 1보다는 아이고 순서가 좀 이상하네. PI가 2보다 크다. PI가 2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PI가 2보다 작다. 그래서 우선 PI가 2보다 크다, 같다, 작다를 했어요. 됐습니까? 요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느 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외국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거예요. 또 뭘 하냐면 또 PI가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는 PI가 1보다 크다, 1이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세트는 어느 나라의 생산을 결정짓겠어요? 본국의 생산을 결정짓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이제 본국의 생산을 결정짓고 요 조건이 외국의 생산을 결정지어요. 5개 구간으로 나뉘는구나. 여기 공간이 좀 애매해졌는데 그냥 알아서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본국은 잘 봐요. 본국은 MRT가 얼마요? 1이에요. 요거 일단 기초 중에 기초예요. 1이니까 PI가 만약에 1보다만 크다면 오케이? 얘는 뭐만 생산합니까? X만 생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 위에 X를 100 생산해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X를 100 생산하니까 이 Y는 얼마겠어요? 000이겠죠. 됐죠? 그러다가 PI가 1보다 작아지면 1보다 작아지면 이제 X 생산해요? X 생산 안 해요? X 생산 안 하고 Y 생산 100개로 가버릴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1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수히 많은 내부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순서는 관계가 없는데 0부터 100까지 짝을 지으면 이게 0일 때가 100부터 0까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x가 0이고 100일 때 이 점이 어느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림상에 아까 생산 가능 곡선상에 A점에 해당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지금 B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B점. 됐습니까? 요령 찾으셨죠? 자, 그러면 외국은 얼마 기준이 돼요? 2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보다 크면 X를 어떻게 생산하고 X 얘는 다 하면 얼마니까? 50이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2보다 작으면 X는 몇 개 생산해요? 0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일 때는 0부터 50까지 얼마를 생산해도 관계가 없죠. 됐습니까? 요 점이 그림상으로 보면 B점이에요. B점. 그리고 여기에 짝이 되는 Y 생산을 보면 X가 50개일 때는 Y가 없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0부터 50 갈 때 여기는 100부터 0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0,100이 B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0,0이 그림상에서 C점이 돼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X 생산 안 하니까 Y를 여기는 100개씩만 생산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구간으로 나오는 경우는 비율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는 거로 잡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현재 RS라는 것은 X 스타, Y 스타의 전 세계 비율이므로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합시다. PI가 1보다도 작다. X가 너무 싸다. 그럼 어느 나라도 X 생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여기는 RS가 0이에요. 됐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림에서 만약에 PI가 1보다 작다면 어느 나라도 X를 생산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 공급이 뭐다? 그냥 없다. 이 구간이 된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구간으로 나오는 거 빼버리고 딱 떨어져요. 여기. 됐어요? 여기는 X가 합계 얼마? 100개. Y가 합계 얼마? 100개. 그래서 1에서 2 사이에 있으면 본국은 X만 외국은 Y만 생산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각각 100이니까 여기가 얼마? 1.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0에서 1까지가 나와요. 이 인생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땅값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에 딱 있을 때 2에 있을 때 여기가 배경 0백이면 딱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네. 가격이 일 때 여기는 100을 생산하고 여기는 0이고 100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0 생산해요. 150 생산할 수도 있어요. 50 생산할 수도 있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서 100 생산해요. 근데 여기는 0에서 50 생산할 수 있는데 점점 X를 늘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보다 점점 커지죠. 근데 X가 끝까지 가가지고 50이 되면요. Y는 얼마가 되게 돼 있어요? 0이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0분의 양수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만약에 상대 가격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도 X를 생산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 1이 딱 되는 순간 여전히 외국은 Y만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X 생산해도 되고 Y 생산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가상적으로 여기가 마치 A에서 B 구간 비슷한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1에서 2 사이에는 본국은 X만 생산하고 외국은 Y만 생산하는 그 구간이 지금 1로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2보다 커지면 이게 이제 나타내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2보다 커지면 Y가 없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2보다 커지면 사실상 무한대가 되는 셈인데 그걸 이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점으로부터 무한히 가가지고 끝내 무한대처럼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 상대 공급 곡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앞서서의 일반적인 여에서는 국가별 상대 공급 곡선이나 세계 상대 공급 곡선이나 다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무난히 그려졌잖아요. 근데 그건 생산 가능 곡선이 뭐기 때문에? 곡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리카도 모형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뚝뚝뚝 끊기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RS 곡선도 이렇게 특이한 형태를 갖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세계 생산 가능 곡선, 세계 상대 공급 곡선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외국의 총 노동량이 400으로 증가했다고 해보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외국의 노동량이 400이 되면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기울기는 안 변해요. 절편들만 어떻게 돼요? 2배로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우리나라 생산 가능 곡선,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 생산 가능 곡선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만 지금 기울기 변화 없이 몇 배로 커진가요? 2배로 커진 거예요. 면적으로 하면 4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경우는 거기 맨 마지막 페이지 저기 보세요. 2번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외국이 상대적으로 대국이 된 거로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지금 상황은 외국이 지금 대국 상황으로 간 것이다. 됐죠? 오케이.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1하고 2가 나와 있죠. 근데 요 1하고 2에 제가 네모 박스를 치는 거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 1하고 2가 사실상 양국에 있어가지고 생산을 결정짓는 무슨 비율들이었던 거예요? MRT 비율이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보다 크면 둘 다 X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지금 그려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RS 곡선을 구했지만 RD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RD 곡선이 비교 우위가 실현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각자 각 재화에 특화를 하는 요 구간에 지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폐쇄 가격, 외국의 폐쇄 가격 그 사이에서 결정되면 양국이 다 이익을 얻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국 가격에 가까워져야 이익이 된다. 자국 가격에서 멀어져야 이익이 된다. 멀어져야 이익이 된다 그랬죠.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양 국가가 내가 지금 X에 특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가격에서 더 멀어져야지 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커져요. 외국도 자기 가격에서 멀어져야 이익이 커져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갑자기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비례적으로 2배로 길이들이 커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변한 게 아니니까 RD는 그대로예요. RS에 어떤 변화가 왔을지 생각해 봅시다. 됐습니까? 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대로인데요. 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변한 적 없잖아요. 외국의 MRT가 변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준은 2하고 1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X만 생산하면 이게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100. 그 다음에 얘들이 전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 그 다음 얘가 얼마? 100. 얘가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아까는 여기가 얼마였나 하면 여기가 1보다 가격이 낮을 때는 아무도 생산 안 한다. 여긴 0이죠. 근데 여기가 아까는 100대 100이었으니까 1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로 바뀐 거라고요? 2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하지만 X의 비율 대비 Y의 비율이 이제 1이 된 거예요. 여기가 0.5가 된 거예요. 0.5에서 꺾이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0에서 1까지는 아무도 생산 안 하고 1이 되는 순간 비율 1까지 생산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해가십니까? 이제 1이 되는 순간 외국이 크기 때문에 내가 X 생산 느려봤자 그게 1까지 가는 거예요? 0.5까지만 오는 거예요? 0.5까지만 오게 그려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0.5까지 그려지고 그 다음 이 경우도 이쪽 점은 0.5가 되는데 됐습니까? 끝까지 가면 무한대가 되는 건 차이가 없겠죠. 해서 외국의 경제 성장으로 경제는 성장했지만 비율상으로는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비율상 왼쪽으로 간 거로 그려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간 거로 그려지는 거예요. 기준이 1이었다가 기준이 0점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외국의 경제 성장 결과 원래 균형점이 2점이었는데 새로운 균형점이 2-점이 된다면 이 점은 경제 성장을 한다라는 외국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가격에서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나라 가격에서 멀어졌어요. 우리나라 가격에서 멀어졌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3. 교육 조건의 변화에서 한 5줄 내려가면요. 외국의 성장으로 자국이 수출하는 X제 가격이 상승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출발이 뭐였나 하면요. 우리나라가 대국이 되는 거예요. 외국이 지금 대국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두 나라 중에 외국이 대국이 됐어요. 근데 최소한 기술 진보 효과를 떠나서 교역 족간 효과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소국이 된 우리나라가 불리해져요. 상대적으로 소국인 우리나라가 유리해져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성장이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으로 소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미 밀이라는 경제학자가 보통 사람들은 대국하고 소국하고 무역을 하면 대국이 이익 다 가져가 버릴 거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큰데 내가 수학으로 해봤다. 해보니까 오히려 대국하고 소국 중에 누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더라. 소국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더라. 그게 보통 사람들 생각하고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를 미일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부른 바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리카르도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잠깐씩 하나씩 변형된 그런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어갑니다.